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4월 넷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박스오피스 1위는 30만원 받아요. 30만원. 국선 변호사가 10년 넘게 절치부심하며 공들인 끝에 내놓은 야당이 차지했습니다. 주말 3일간 60만 명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고요. 누적 관객 수 현재 78만 명입니다. 청불 영화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승부 1주차 성적에 비해 7만 명 앞선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0만 돌파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작비가 130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이랍니다. 그럼 넉넉하게 300만 명 정도는 찍어줘야 황병국 감독님 한박웃음 지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가 시작인 듯 싶습니다. 2위는 10만 명을 기록한 승부가 차지했습니다. 3주 연속 1위, 뒤에 2위라 순위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누적 관객 수가 199만 8천 명으로 아직 200만 명을 넘진 못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이미 넘겼고 200만도 뭐 어찌저찌 넘기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간만에 극장가에서 힘 좀 썼던 한국 영화 얼마만입니까? 야당에게 자연스레 바통 터치까지 해주고 제 역할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3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 10,000명대로 떨어지는데 10,000명대도 보통 10,000명대가 아니라 2만 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주말 관객 수 수치만 보면은 좀 많이 아쉽겠다 싶은데 팝콘 무비 에피소드 꾸준히 들어주셨던 분들이라면은 설마 걔 아니지? 아직까지? 싶으실 겁니다. 2.2만 명 불러 모았긴 한데 3위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 이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75만 명을 넘겼어요. 80만 명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거 계속 진격하다가 100만 관객 벽까지 넘어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4위는 공식 개봉을 앞두고 주말 프리미어 시사 등을 통해 공개된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차지했습니다. 주말 관객 수 2만 명 기록했습니다. 야당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요번 남봄에서 다뤄보려 하는데요. 자녀와 함께 관람하신 지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영화는 엉망이야. 엉망인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애들 때문에 보러 갔는데 애들이 만족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참 부모님의 리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일주일 사이에 그렇다고 애를 만들 수 가능은 하죠. 여튼 주변에 이제 10대 조카 친구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평소라면은 절대 안 가는 주말 황금 시간대 가족 관객으로 왁자지껄한 극장 가서 마인크래프트 무비 관람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던져대는 팝콘 맞는 것보다는 아이들 환호성 듣는 게 천만배 낫죠. 이후부터는 주말 관객 수가 10,000명, 8,000명대로 쭉쭉 떨어집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작품은 지난주 2위를 기록했던 라미 말렉 배우 주연작 아마추어인데요. 주말 관객 수 5,600명을 기록하며 9위로 순위가 뚝 떨어졌습니다. 누적 관객 수 92,000명으로 10만 명도 넘기지 못하고 간판 내릴 기세입니다. 바이바이 라미 말렉. 여기까지 국내 박스오피스였고요.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발적인 흥행세의 국내 공식 개봉일도 30일에서 26일로 앞당기고 저번 주말 몇몇 극장에 한해 스페셜 상영에 들어갔던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4,500만 불을 벌어들이며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북미 누적 수익 3억 5천만 불, 전세계 누적 수익 7억 불입니다. 한국 극장가에서는 흥행 초대박의 기준이 관객수 1,000만 돌파
라면 미국 극장가에서는 전 세계 수익 10억 불 돌파가 그 기준인데요. 이 같은 흐름세라면은 마인크래프트 무비 10억 불 돌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파티 속에 워너브라더스 속편 제작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2위 영화 역시 워너가 배급한 작품입니다. 경사났네요. 영화 크리드, 영화 블랙팬서 시리즈 등을 연출했던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신작, 마이클 B 조던 배우 주연작 시너스, 국내 개봉명 시너스 죄인들이 4천만 불을 벌어들이며 2위에 랭크됐습니다. 예상 수익이 1위와 500만 불 차이니까 실제 수익이 발표되면 뒤집힐 수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너스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연출, 각본, 제작 1인 3역을 맡은 작품입니다. 할리우드 감독들의 꿈인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찍은 셈인데 할리우드가 또 성과를 낸 감독이다 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 그간 제작사나 배급사가 너 고용해가지고 찍으라는 영화 잘 찍어왔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만들고 싶다는 영화 뭐 어디 한번 해봐, 뭐 이런 식 말이죠. 라이언 쿠글러 감독 크리드, 블랙팬서 다 성공시켰으니까 화끈하게 9천만 불 워너가 시너스에 베팅 해줬습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신작 시너스는 1932년 미시시피 델타를 배경으로 한 호러 영화입니다. 마이클 B 조던 배우가 쌍둥이 형제 역할을 맡아 1인 2역을 소화했고요. 두 형제는 이제 시카고의 범죄 세계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블루스 음악이 가득한 클럽을 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에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미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연일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시너스, 속편 계획은 없느냐라는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는 시너스, 국내에는 6월 개봉이라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국내 극장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니 시너스니 다 필요 없고 국내에서는 이 작품이 지난 한 주간 화제를 불러모았죠. 1750만 불을 벌어들인 The King of Kings가 3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 악연 에피소드에서 제가 제작비가 1,500만 불이랍니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연출을 맡은 장성호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2,5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어우, 1,000만 불이나 차이가 났네요. 현재까지 북미 누적 수익 4,500만 불입니다. 북미 수익만으로 손익분기점 넘길 수 있을 전망이고요. 이 같은 흥행세에 힘입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북미에서 벌어들인 5,300만 달러의 수익 넘어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최고 흥행 수익을 기록한 한국인 감독은 팡준호가 아니라 성호장이 되겠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4위부터는 주말 수익이 100만 불대로 접어들어서 아마추어, 워페어, 드롭이 저번 주에 비해 이제 나란히 한 순위씩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없네요. 눈길을 끄는 작품이. 이쯤에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4월 넷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드라이브 인 타이페이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드라이브 인 타이페이, 원제 위켄드 인 타이페이는 영화 레옹, 제5원소, 루시 등을 연출했던 릭배송 감독이 제작을 맡은 작품입니다. 연출을 맡은 대만계 미국인 조지 황 감독과 공동 각본가로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찾아보니까 스칼렛 요한슨 배우가 주연을 맡고 최민식 배우가 악역 연기를 선보였던 영화 루시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거기서도 대만이 나오죠. 이를 위해 2013년에 릭배송 감독이 촬영차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때 타이페이 도시 풍경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여길 배경으로 영화 한 편 찍어보자 생각을 해뒀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조지 황 감독이 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여성 용병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고 이게 어찌저찌 릭배송 감독과 연결이 되어서 드라이브 인 타이페이가 제작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된 거죠. 조지 황 감독의 초기 구상은 홍콩이 배경이었는데 제작 여건 등등을 고려해서 타이페이로 무대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제작비 2억 불 넘게 태워 찍은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 대차게 말아드시면서 본인 제작사 파산에 이르게 만드신 릭배송 감독이시지만
아이, 그래도 아마 전 세계에서 유명세로만 따지면은 프랑스 출신 감독 중에서는 토빈, 릭베송 감독께서 타이페이 배경으로 영화 한 편 찍어보겠습니다 하니까 타이페이 시정부랑 영화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받은 게 있으면 오는 게 또 있어야죠.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프랑스의 유로파코프와 대만 제작사가 드라이브인 타이페이를 공동 제작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촬영은 대만 현지 제작진을 고용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작비 3천만 불, 한 450억 원 정도 되는 돈 태워서 찍은 드라이브인 타이페이, 대만 내, 자국 내 흥행 성적이 어떠냐? 2024년 9월 말에 대만에 개봉을 해서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1위 달성에 힘입어 흥행 질주에 성공을 했느냐? 아하, 망했습니다. 박스오피스 뭐죠? 나 이런저런 사이트 다 둘러봤는데 이거 맞아? 싶을 정도로 눈이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망했어요. 대만에서는 60만 불 벌어들이는데 그쳤고 전 세계적으로는 300만 불도 채 못 벌었습니다. 제작비의 10분의 1밖에 못 건졌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을 때는 개봉 첫 주 1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관객들 입장에서는 배경도 외국이고 대사마저 영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대만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영화가 그 정도 엉망은 아니었는데 이 릭베송 감독님 회생이 가능하실지 아이고. 드라이브인 타이페이 출연 배우로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개이쁠 계륜미 배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팬심이고 미인계고 다 떠나서 그냥 계륜미 배우 원톱 영화입니다. 드라이브 계륜미 배우만 합니다. 분노의 질주 멤버들인 다른 배우들은 운전대 잠깐 잡습니다. 잠깐. 조지 화한 감독의 애초 구상 자체가 여성 용병 운전사였으니 더더욱 계륜미 배우 위주로 운전 장면이 나오는데 예쁘고 멋있고 섹시하고 다 해드십니다. 그 다음에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게스톤,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제이슨 스타뎀 배우의 동생 역할 오웬쇼를 맡고 있는 루크 에반스 배우.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색도 시발 원더우먼 무릎에 앉혀놓고 키갈 하면서 시속 200km로 아우토반을 질주했던 성강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드라이브인 타이페이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성강 배우가 맡은 한국계 사업가 미스터 광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대만 재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산업자인데 이거저거 바닷가에 싸질러 놓은 똥이 많습니다. 거성 박명수옹 노래처럼 돌고래 떼죽음을 일으킨 혐의도 있고 불법 조업 저지른 혐의도 있고 타이틀이 화려하십니다. 언론이 이에 대해 입장을 묻자 불법 조업이 어쨌다고요? 돌고래 떼죽음이 어쨌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라는 말만 남기고 고급 세단에 탑승을 하는데요. 탑승하자마자 변호사들에게 뭐가 어쩌고 저쩌지? 불법 조업? 야, 감히 내가 이 미스터 강이 고작 불법 조업 따위로 법원 들락날락 거려야겠냐? 너네 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미스터 광. 이 양반이 운영하는 수산업체는 보약 운반 위장용 기업입니다. 대만의 보약왕인 거죠. 빡친 보약왕. 달랠 사람은 개이쁜 여자밖에 없겠죠? 야, 내 지금 와이프 어딨대? 그 전화 좀 줘봐. 라고 묻자마자 개이쁜 와이프가 두두 등장하십니다. 계륜미 배우가 맡은 조이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속 오드리 헵번이 입었던 블랙드레스와 똑같은 차림으로 페라리 매장에 강림하십니다. 오마주 성격의 장면이긴 한데요. 이런 거 할 시간에 다른 데에 집중을 했어야지. 페라리 매장 직원들도 조이가 미세스 광인 걸 압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인데요. 안을 좀 봐도 될까요? 그럼요. 보시면은 이 실내 디자인이 그 안 말고 이 안 하면서 엔진룸을 가리킵니다. 뚜껑 열리자마자 스캔 들어갑니다. 견적 딱 나오고 바로 시승 좀 할게요. 시전하죠. 하이힐도 벗어 던진 채 맨발로 운전석에 착석한 조이. 옆에 앉은 직원에게 준비됐죠? 하더니 대답도 듣기 전에 고작 무앙시 역주행 타이페이 도로 여기저기를 스피디하지만 스무스하게 휘젓고 다닙니다.
시승이 끝나자마자 쿨거래하고 펜트하우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인 미스터 광이 맞이합니다. 자기 어디 갔다 왔어? 연락이 잘 안 되던데. 배터리가 다 돼서. 샴페인이네? 무슨 축하할 일 있어? 나 오늘 재판 있었잖아. 피곤한 머리나 식힐 겸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꼰질른 놈은 잡았어? 글쎄, 뭘 그렇게 쳐다봐? 내가 했다고 생각해? 가족관계는 증언 효력 없는 거 몰라? 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뭐야? 페라리? 자기 이미 한 대 있잖아. 자기 아무리 쇼핑을 좋아해도 그렇지 페라리를 또 자기 오늘 생일이잖아. 자기 생일 선물로 준비한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네. 여보, 미안. 난 좀 피곤하네. 들어가 쉴게.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은 부부라 그런가요? 10년이 넘었으면 오히려 무감각해질 텐데 묘한 긴장감이 둘 사이에 흐르죠. 휘황찬란한 펜트하우스에서도 숨 쉴 곳 없어 보이는 조이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그녀의 아들 레이먼드입니다. 레이먼드, 양아버지인 미스터 강의 재판 관련 보도를 보면서 해양 생태계를 망치는 주범이다 라며 큰 소리로 비난하죠. 조이는 엄마가 옛날에 힘든 일에 처했을 때 내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미스터 강 덕에 너와 나 우리 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레이먼드를 나무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난 대체 왜 저런 사람이랑 엄마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나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제빵사 아빠 안 보고 싶냐? 라는 아들의 질문에 때론 과거는 과거대로 놔두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 그 덕에 엄마 옆엔 우리 아들이 있지 않냐? 라고 답하죠.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제빵사 아빠, 아이고 이게 웬일이랍니까? 아이고 살아계시네요. 루크 에반스 배우가 맡은 존 로러가 바로 그 죽었다는 아빠인데요. 마약 단속국 요원으로 미네소타의 한 중식점에 6개월간 언더커버로 일한 끝에 미스터 광의 회사가 미국 내 대량으로 유통하려 했던 보약 더미를 발견해내기에 이릅니다. 이번 한 번은 보약 유통을 어떻게 저떻게 막았다지만 결국 유통업자를 조져야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한 익명의 제보자가 미스터 강 회사에 비밀 장부를 넘기겠다고 미 보약 단속국에 제보합니다. 타이페이에서 만나자 하는데요. 존은 이 익명의 제보자를 타이페이에서 만나 미스터 강에게 평생 콩보리밥 무료 식사권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존의 상사는 야, 어느 미친놈이 미스터 강 장부를 넘기겠냐? 그러고도 그 인간이 대만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너 15년 전 일 기억 안 나? 그때도 미스터 강 잡겠다고 타이페이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못 건지고 너만 피봤잖아. 언더커버로 야 10수년 흘러가지고 이제야 성과 좀 냈다고 오바 좀 하지 마 임마. 그 6개월간 뺑이 치느라 고생했으니까 가서 좀 쉬어. 반장님 주말까지 쉬어요? 그래 넉넉하게 쉬었다가 다음 주에 보자고. 다음 주요? 그럼 쉬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하자마자 존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렇죠. 조지 워싱턴 이름 적혀있는 위조 여권 들고 대만으로 날아갑니다. 대만에서 활동 중인 아마도 비밀 요원으로 추정되는 동료들과 만난 존은 호텔에 도착해 익명의 제보자와 만날 채비를 합니다. 같은 시각 조이는 브런치를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뉴스 화면 속에서 어디서 많이 본 아마 15년 전이었으면 브런치고 나버리고 그냥 막 아침부터 유산소 운동 했으니까 자기 점심 좀 먹을까? 다 먹었어? 그럼 우리 소화시켜야겠지? 그냥 막 한 끝에 레이먼드를 잉태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 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세계 배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여자 대표팀이 대만에 오게 됐는데 대표팀 공항 인터뷰 화면에 공항을 나서는 존이 아주 우연히 담긴 거예요. 이걸 또 조이가 아주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상념에 젖은 조이에게 미스터 강이 다짜고짜 따라와 라고 합니다. 얼마 후 띵동 띵동 존의 호텔방 벨이 울립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말했던 장부가 방문 앞에 놓여져 있어요. 됐어 이거 다 끝났어. 미스터 강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너 곧 보자 이 새끼야 하는 순간 벨이 또 울립니다. 누구지? 하면서 현관문 돋보기라고 하나요? 도어 뷰어? 외시경? 그 있잖아요. 현관문 밖에 누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돋보기. 돋보기를 확인하는 존은 곧 얼굴에 생채기가 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숨을 헐떡이는 조이와 레이먼드 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조이와 레이먼드는 어떻게 존이 묵고 있는 호텔을 알아차리고 직접 오기까지 한 걸까요?
모자 얼굴에 나란히 생채기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걸까요? 장부를 놓고 간 익명의 제보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극장에서는 거의 다 내려갔을 테니까 곧 IPTV나 OTT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인 타이페이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 계륜미 팬이시면 무조건 보십시오. 출연 배우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화는 계륜미 배우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계륜미 배우의 다양한 면모를 이 작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만 해도 20대였던 계륜미 배우가 어느덧 40대가 되어서 한층 농염해진 매력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영화 대사가 90%를 넘어서 그런가 목소리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때와 살짝 다른 점도 인상적이고요. 참고로 이 영화 한국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고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19금에 해당하는 R등급을 받았습니다. 왜 R등급을 받았을까나 궁금하세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 볼까 기준 말씀드리면 성강배우 팬이다 하면은 한 번쯤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런저런 쇼츠들 중에 성강배우 관련 컨텐츠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영화 퀴즈방 한답시고 영화 인물 퀴즈 같은 거 냈을 때 같은 배우라도 조회수가 천차만별이었는데 성강배우는 안정적인 조회수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만큼 성강배우 팬층이 한국계 배우시니까 더더욱 그러실 텐데 두터운 것 같아요. 성강배우 팬이시라면 간만에 성강배우가 악역 연기를 선보이니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싶고요. 마지막 볼까 기준, 쉬는 날 편하게 소파에 걸터 앉아서 정말 말 그대로 팝콘 무비 보고 싶다, 킬링타임용 영화 보고 싶다 하시면 보십시오.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의 전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이 이어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려면 봐집니다. 그래, 쉬는 날인데 머리 아픈 이런 영화나 드라마 봐서 뭐하냐, 개이쁜 계륜미 보면서 눈이나 정화하자 하고 싶으시다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말까 기준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말까 기준 말씀드려보자면 드라이브 인 타이페이니까 드라이브 파트에 내가 거는 기대가 커 하시면 보지 마세요. 분노의 질주의 주요 역할로 출연한 배우가 2명씩이나 나오고 위켄드 인 타이페이라는 원제 놔두고 드라이브 인 타이페이로 바꾸었으니 드라이브 카체이싱 장면 기대하실만 합니다. 카체이싱 장면이 3-4번 나오기는 하는데 추후에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할리우드에 비해 물량면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박진감도 좀 제가 2D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4D로 보신 분들은 4D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4D로 봐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처럼 드라이브 파트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시면은 관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드라이브 장면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 보지 마세요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운전하는 성강배우 의 모습을 좋아하시고 이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보지 마십시오. 성강배우가 운전대를 잡는 장면이 한 번인가 나와요. 딱 한 번. 그것도 추격전이라기보다는 도주할 때 잠깐 나옵니다. 잠깐. 우리 강희 형, 저번에는 무릎에 이스라엘을 품고 독일을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러면 대만을 딱 무릎에 품고 폭풍질주 하시나 기대하셨다면은 실망만 하실 겁니다. 드라이브인 타이페이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작품은 계륜미 배우 매드 무비입니다. 계륜미 배우 팬으로서 저는 이 점이 참 좋았습니다. 자꾸 제가 계륜미 해서 이 새끼 이거 찬양을 해도 정도껏 좀 해라 하실 수 있는데 찬양이 없진 않지만 계륜미 배우가 이 영화의 본체라서 계속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전형적인 킬링타임용 팝콘 무비이지만 그 안에 사랑을 했다, 이별을 했다, 빡이 쳤다, 재회를 했다, 다시 불 붙었다 등
가장 감정 소모가 심한 역할을 게륜미 배우가 맡았어요. 다채로운 면모를 선보이는 역할이다 보니까 게륜미 배우의 이모저모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좋았던 점으로 꼭 꼽아야만 했습니다. 언급드렸듯 페라리 운전대도 조이가 잡았고 그나마 가장 볼만했던 카체이싱 장면이 ATV를 조이가 몰았을 때인데 이 ATV가 산 같은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사륜구동차를 일컫잖아요. 찾아보니까 전역 차륜 차량이라 되어 있는데 그걸 모는 사람도 조이고 인터뷰 찾아보니까 게륜미 배우 이번 영화 찍으며 온갖 자동차 다 몰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서사의 중요 분기점마다 주요 액션 장면마다 늘 그녀가 있습니다. 파트너인 루크 에반스 배우도 성룡식 호이짜 액션 장면 찍느라 고생 꽤나 했겠지만 기억에 남는 배우는 게륜미 배우 오직 한 명뿐이었다. 이 영화 게륜미라는 한국 관객에게는 친숙한 대만의 슈퍼스타 아니었으면 뭔 재미로 이 작품을 봤을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게륜미 배우의 지분이 크고 지분이 큰 만큼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100% 소화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팝콘 무비로서 정체성이랄까요? 이런 거는 좀 이 영화가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관객이 무슨 깊이 있는 이야기를 기대하진 않잖아요. 딱 저희가 예상했던 바, 기대했던 바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야기가 이처럼 뻔하지만 지루하진 않아요.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 나갑니다. 중간중간에 뜬금없는 전개가 나오고 클리셰 폭풍이 일어나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의심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저 사람이 이런 꿍꿍이를 갖고 있지 않을까? 흑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주고 다음 장면으로 휙휙 넘어갑니다. 생각을 하게끔 두질 않는 거죠. 팝콘 무비로서는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면 봐진다가 또 요즘처럼 도둑맞은 집중력 시대에 이것도 미덕이라면 미덕이겠죠. 러닝타임도 짧아요. 100분인데 엔딩 크레딧 빼면은 이제 90분 남짓이죠. 짜증나는 포인트도 크게 없고 그렇다고 감동을 주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냥 깔끔하게 100분 내에서 할 얘기 딱 하고 바로 치고 빠지는 이런 식의 모습은 좋게 보려면 봐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영화 드라이브 인 타이페이를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드라이브 인 타이페이, 원제도 위켄드 인 타이페이잖아요. 왜 타이페이를 무대로 삼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영화 제목에 타이페이가 들어가니까 초반에 네온사인, 골목, 노점상 등 이제 대만의 정취를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약간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하려고 하는 시도처럼 보여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고요. 그마저도 딱 5분 지나면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익숙한 대도시가 배경이에요. 타이페이가 또 워낙 대도시니까. 대만의 분위기, 타이페이만의 분위기, 문화, 정서, 향토색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영화에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속의 서울 장면을 볼 때 들었던 감정과 좀 엇비슷했어요. 야 저기 거기잖아. 하게 만드는 친근한 배경들이 영화 안에서 스쳐 지나가지만 서울의 정취, 한국의 정취라 할 만한 인상을 안겨다주는 부분은 없었잖아요. 한국 내에서도 관객들 사이에 야 이럴 거면은 서울은 왜 나온 거야? 하는 반응이 있었고요. 이마저도 한국에는 없는 요상한 내부 구조를 띈 지하철이 트램 마냥 노상으로 튀어나오질 않나 해가지고 한국 관객들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요? 라는 식의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아니 이럴 거면은 도대체 타이페이, 대만은 왜 배경으로 한 건데? 라는 생각이 물씬 들어요. 타이페이 분위기가 뭔데?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도 딱 그거예요. 타이페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이페이는 저런 정취가 느껴지는 곳이구나 라는 인상을 딱 줘야 하는데 그냥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같은 아시아인이라서 더 익숙하게 다가와가지고 새로움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아시아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낀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배경을 홍콩이라고 해도 되고 방콕이라고 해도 되고 도쿄라도 해도 되겠는데 싶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나마 대만 분위기, 대만 특유의 정취가 난다 싶은 곳은 극중 조이의 고향인 어촌마을이 나올 때인데요. 시골 풍경이라 그런지 건물 디자인이 획일화되어 있지도 않고 최신식 인테리어도 아니어서 도리어 대만 시골은 좀 저렇구나 라는 인상을 안겨다 줬거든요. 근데 여긴 타이페이가 아니잖아요.
이럴 거면은 위켄드 인 타이완이라고 제목을 짓든가. 대만 관객들 입장에서는 저기 아는 데다, 저기 나 가봤어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한국 관객 입장에서는 꼭 타이페이여야 할 이유가 있나? 앞으로 그냥 시리즈화를 하려고? 그 다음에는 뭐 위켄드 인 베이징 하고 위켄드 인 서울 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허전함만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클리셰 범벅이라고 했잖아요. 뭐 클리셰 범벅인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해진 클리셰가 있고요. 그 클리셰로 나아가기 위해서 상황을 꿰어 맞춰요. 미스터 강은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해 라고 생각하는 조이의 아들 레이먼드가 장부를 훔쳤거든요. 그 장부에는 뭐 해양 생태계 파괴 뭐 이런 것보다 미스터 강 입장에서는 목숨줄이 달린 보약 관련 내용들이 잔뜩 적혀 있고, 이것 때문에 미스터 강이 레이먼드에게 빡이 제대로 쳐가지고 너 죽이네 사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를 조이가 가만히 냅둘 수도 없으니까 내 아들 죽이려면 나도 죽여 뭐 하면서 얼굴에 생채기가 난 거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꼬마 아이가 어떻게 대만 보약왕의 금고를 그렇게 쉽게 딸 수 있었는지 설명 따윈 없지만 그럴 수 있다 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지점이 뭐냐면 레이먼드가 미스터 강을 싫어하는 이유가 돌고래 떼죽음 때문이거든요. 환경 파괴 문제 때문에 미스터 강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라는 각종 이제 제보를 하겠다. 뭐 그 마음가짐도 알겠는데 그걸 왜 보약 단속국에 제보합니까? FBI였으면 FBI가 이게 맞나? 뭐 그래 연방 수사국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싶었을 텐데, 아니 왜 돌고래 떼죽음에 관련된 제보를 보약 단속국에다가 하냐고. 왜 거기다가 따지냐고. 그 이유? 존이 타이페이에 와야 하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장 이상한 부분은 조이와 미스터 강 사이의 관계입니다. 미스터 강 뭐 보약 팔아먹는 나쁜 놈이긴 한데 가만 보면은 좀 불쌍한 양반이기도 해요. 결혼 생활을 조이와 5년 정도 한 것도 아니고 15년씩이나 했고, 그 기간 동안 뭐 조이나 레이먼드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되게 나이스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그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이한테 야 너 운전 잘한다 해서 조이를 채용해줘, 4대 보험 챙겨줘, 싸지르기만 하고 떠나버린, 그러니까 피임 좀 해라 이 새끼들아. 존 대신 조이 챙겨주고 지 새끼 아닌 레이먼드 애기 때부터 재워줘, 먹여줘, 입혀줘 다 해줬는데 조이와 레이먼드는 미스터 강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왜? 내 마음속엔 15년 전 존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그래 뭐 조이는 그렇다 칩시다. 레이먼드 이 새끼는 이 싸가지도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 밥 말아먹었나. 너 강씨 아저씨 없었으면 엄마랑 집 밖으로 나앉아가지고 금방 죽었어 임마 라는 생각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나아가 엄마 우리 가족의 은인을 왜 저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미스터 강이 레이먼드에게도 서위 탑니다. 레이먼드한테 같이 골프 치러 갈래? 라면서 또 나름 노력도 합니다. 근데 그냥 싫어해요. 그냥. 왜? 악역이니까. 그냥 악역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불쌍한 양반이라니까. 폭삭소가수다 양관식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양반이에요. 재판 끝나자마자 아내부터 찾을 정도로 아내만 생각하고, 그런 아내는 정작 15년 결혼 생활 동안 존만 생각하지만 이젠 나를 좀 봐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순정적인 면모 갖고 있지. 하는 일도 안에 담긴 이제 내용물이 오징어 내장이냐 보약이냐 차이만 있는 거지 겉껍데기는 수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수산물 업자 아닙니까? 이 강관식이에요. 강관식. 영화를 보면서 성강을 보며 미스터 강을 보며 야 저 쳐죽일 놈 해야 하잖아요. 도리어 이제와 아빠 노릇하려는 존에게 야 저 쳐죽일 놈 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클리셰의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거리게 되는 겁니다. 뭐 가정폭력을 일삼는 쓰레기인데 대만 정재계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뭐 도망갈 데도 없다 뭐 이런 설정만 살짝 넣었더라면은 미스터 강의 비뚤어진 애정이라고 느껴가지고 야 그래도 그렇지 이 새끼야 너는 죽어도 싸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을 텐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이 액션도 비슷해요. 액션 장면의 상황을 꿰어 맞춰놨어요. 카체이싱 장면을 몇 군데 정해놓고 이쯤에 카체이싱 나와야지 정해놓고 상황을 꿰어 맞춥니다. 할당제처럼 나와야 하니까 카체이싱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렸던 인상적으로 봤다는 ATV 장면이 대표적인데, 잃어버렸던 보약을 회수하러 미스터 강 일당이 15년 전 조이네 그 어촌 마을에 쳐들어오죠. 그때 조이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이놈들은 단순 보약 회수뿐 아니라 마을에 있는 젊은 여자들까지 데려가려 했다. 그래서 조이가 ATV를 타고 도망을 가거든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알겠는데 납치된 여성들을 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납치된 여성들이 막 저항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압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없어요. 납치된 여성이. 어촌마을 전체에 젊은 여자가 조이 한 명뿐인지 미스터 강 일당 전원이 조이 추격에 나섭니다. 그럼 조이가 붙잡힌 뒤에야 그래 너 이제 처음으로 한 명 잡았다. 야 이제 계속해서 젊은 여자들 데려와 하는 장면이 나오냐? 없어요. 그런 것도. ATV를 활용한 시원한 카체이싱 장면 한번 보여주자. 야 이거 한 영화 시작 한 1시간 10분쯤 보여주면 좋겠지? 그러면 그 앞뒤로 대충 상황 꿰어 맞춰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탄생한 특이점인 거죠. 이 와중에 또 제작진의 눈물겨운 절약 정신이 느껴지는 게 새끈빠끈한 페라리, 클래식 포르쉐 나오는데 절대 안 부서집니다. 그 대신에 짜바리 차들만 박살나고 막 날아가요. 심지어 페라리랑 이제 오토바이가 살짝 쿵 하고 박는 장면이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안 보여줍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오토바이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페라리로 넘어가요. 그렇다고 둘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페라리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영화 베테랑 보시면은 조태호, 그 유아인 배우가 맡은 역할, 계속 포르쉐 타고 나오다가 마지막에 명동 한복판에서 차 타고 뭐 이리 박고 저리 박는 그 장면 찍을 때는 머스탱 타고 나오잖아요. 나는 차에 대해 일절 아는 게 없다. 찍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아유 근데 차값이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하면서 막 하하호호 했던 인터뷰가 있긴 한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감독이 모를 수는 있다지만 아마도 뭐 이제 제작비를 관리하는 쪽에서 포르쉐를 부실 수는 없어요. 이제 결단 속에 머스탱을 갖고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천만 불짜리 영화에서도 비슷한 고민은 이어지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 영화가 중간중간 이제 액션이라든지 뭐 심각한 장면 속에 코믹 릴리프를 넣어놨어요. 문제는 중요 순간에 나오는 몇몇 코믹 릴리프가 오히려 분위기를 너무 해칩니다. 특히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이제 루크 에반스랑 성강 배우가 한 극장 내에서 다이다이를 뜨는 장면이거든요. 미스터 강 입장에서는 존이 쳐죽일 놈인 거죠. 아이 내가 이 순정남 미스터 강이 조이에게 15년 동안 뭐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다 해줬는데 그녀의 마음이 이제 조금 나에게 좀 풀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15년 전에 애만 싸지르고 튄 놈이 미국 놈의 새끼가 돌아온 거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망가졌다. 뭐 나 망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의 동정심도 들죠. 그때 이제 극장에 틀어져 있는 영화가 장쯔이 금성무 유덕화 주연의 장혜모 감독 연출작 연인입니다. 이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언더커버로 들어갔던 양반이 장쯔이랑 이제 눈이 맞게 되고 장쯔이의 원래 연인이었던 유덕화였나? 너 왜 사람이 변했어?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설원에서 혈투를 벌이는 결말 장면이 극장에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 세 명의 관계가 성강, 게륜미, 루크 에반스 세 명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를 암시하려는 거죠. 아니 이 영화를 연인에 빗대겠다고? 연인은 뭐 내내 비장하기라도 하지 야 너네는 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이 뭐 그래 뭐 좋아 하면서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음악이 연인식으로 구슬픕니다. 둘은 계속 호이짜 성룡식 액션 하고 있고 그 성룡식 액션을 바라보는 노부부 관객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영감 이거 이 사람들 진짜로 싸우는데 3D 영화야? 이런 식의 막 농담을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재밌잖아. 곧 끝날 거야. 아유 박진감이 넘치구만. 뭐 이런 식으로 또 농담을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막 성강은 뭐 네가 내 여자를 뺏어갔어 뭐 이러고 있으니까 영화 톤이 아니 비장하고 싶은 건지 웃음을 주고 싶은 건지 뭐 삑사리의 예술을 선사하고 싶었던 건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액션 장면이잖아요. 두 남자가 이제 한 여자 때문에 지지고 볶다 결국에는 최후의 맞다이까지 갔다. 뭐 얼마나 격정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음악은 계속해서 중국 경극에나 나올 법한 음악 나오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농담 치지 그 와중에 성강은 계속해서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이러지 하이라이트가 나름 갖고 있어야 될 진중함마저 날아가 버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면서 영화 감상을 마치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드라이브인 타이페이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영화 드라이브인 타이페이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애초 팝콘 무비 코너 정체성답게 소년의 시간으로 해이해졌던 코너 기강 잡으러 계시록 크레이븐 더 헌터가 출동을 해서 잡아줄 뻔 했었죠? 그러다가 악연이 또 찾아오면서 기강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했었는데 이 보다 못한 우리 류미 누나가 떡하니 잡아주셨습니다. 예, 어중간한 시도, 정돈되지 않은 개연성, 그 결과 타이페이 라는 도시의 매력이 살아있지 못하고 이를 보완해야만 하는 서사도 뭐 그닥 촘촘히 짜려고 노력한 것 같진 않아 보이고 허술하고 단순한 영화인데 그렇다고 쉣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 영화의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뭐 게름이 예쁘고 액션 뭐 대충 터지고 엔딩 크레딧 딱 올라가면 가볍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릭배송 사단이 만든 오락 영화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의 영화다 보니까 2.5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이브 인 타이페이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분노의 게류미입니다. 문법상으로는 맞지가 않죠. 게류미의 분노로 해야 되는데 분노의 게류미라고 한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분노의 질주 출연 배우들 데려다가 대만판 분노의 질주를 선보이겠다라는 식의 홍보를 한껏 했었고 대만판 분노의 질주 그 중심에 게류미 배우가 떡하니 있으니까 분노의 게류미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IPTV로 나왔을 때 돈 주고 보진 마시고요. 네, 나중에 뭐 언젠가 OTT나 이런 데 올라오겠죠? 그때 쓱 한번 보시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게류미 배우에 대한 추억이 남다르신 분들이라면은 최신 근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OTT를 통해서 한번 쓱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2025 4월 넷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드라이브 인 타이페이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 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